요즘 시장처럼 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났는데 생활비에 꺼냈으면 굴러갈 돈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은퇴 초기에 안 좋은 수익률이 모여 있으면 은퇴 자금의 고갈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3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에 수익률 순서 위험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네, 오늘은 김성일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연금 3층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중에 방치된 퇴직연금만 뭐 수조 원에 달한다,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이제 책 내신 것도 좀 봤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면 이건 자산이 서서히 녹고 있다는 증거다. 좀 이렇게 무서운 경고도 좀 해주셨더라고요. 퇴직금을 수익률이 너무 낮은 이제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어두면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때 노후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리금 보장형이라는 것은 이제 원금을 지켜주는데 가치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를 넘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75%가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한 해 수익률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적 배당형, 보통 이제 펀드나 ETF 같은 것들에 투자한 그런 계좌들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16.8%였는데 원리금 보장형이 3% 정도였거든요. 5배 넘게 차이가 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물가예요.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2%를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 이자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수익률이 1% 겨우 정도 되는 건데, 이 돈을 은퇴 시까지 한 30년 묶어두게 되면 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예금으로 1억 원을 30년 동안 묶어두게 되면 잔고상으로는 2억 5천만 원이 되는데, 물가를 빼고 실제 살 수 있는 물건 값 기준 그 가치로 보면 1억 3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1억 원을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투자 방식을 통해서 1년에 5% 정도만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질 가치로 2억 3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인데 하나는 1억 3천, 하나는 2억 3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5% 수익률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가정이에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원금을 잃지 않으려다가 노후에 쓸 돈의 한 절반이 없어지는 셈이다. 오히려 거꾸로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실적 배당형 비중 들을 보면 2022년에 11.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4.6%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옮기고 스스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고 있는 건데, 남아있는 75% 원리금 보장형이 안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기자님도 퇴직연금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처음 입사를 할 때 선택지를 주는데 이제 DC형, DB형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고, 이따 뒤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당연히 이제 딱 대표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투자 쪽으로 가는 선택보다는 안정형을 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DB형을 선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뒤에 뭐 바꿀 수는 있지만 잘 또 바꾸게 되진 않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금융교육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할 때 선택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 있거나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말씀해줬던 것이 놀랬던 거는, 그러니까 그 실적 배당형이 그 원리금 보장형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의 뭐 70% 넘는 사람들은 그 원리금 보장형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놀라운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거의 열의 8명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방치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DB형, DC형 그리고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가 일단 뭔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그 어렵다고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예, 왜냐하면 그 기자님도 그렇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신데,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금융을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배우는데 막상 월급을 어떻게 굴리는지, 연금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공부가 회사 업무 공부보다 더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회사 업무는 업무가 바뀌면 또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엔지니어나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은 신기술이 나오면 또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보나 지식의 지속 가능성이 좀 짧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금융은 한번 공부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평생 가는 지식이다. 평생 가요. 일단 뭐 용어 얘기를 잠깐 해보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DB라고 하면 사실 신경 쓸 게 없어요. DB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네네네. 회사에서 그냥 관리해 주는 거고, 퇴직할 때 이제 돈을 정산을 해주는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 이렇게 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이제 받을 돈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봉이 피크일 때 DB에서 DC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한가요? 무조건 갈아타야 돼요. 무조건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임금 피크제가 많잖아요. 네. 임금 피크제가 있는 회사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배려를 해줘요. DC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연봉이 가장 높을 때니까. 예, 그때 정산해서 DC에 넣어주고, 그 이후에 줄어든 급여에 대해서는 매년 이제 DC에다 추가로 넣어주는 거죠. 네. 그 DC 설명은 이따 하시겠지만 일단 회사에 DB로 지금 가입이 되어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임금이 가장 높을 때 바꿔야 된다. 이 정도 개념은 좀 머리에 넣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특히 뭐 임금 피크 같은 경우에는 임금 피크 들어가시는 분들은 교육도 따로 좀 받으시고 회사에서 그 정도 배려는 해주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좀 DC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D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DC는 뭐냐면 뭐 우리말로는 확정 기여형인데 매년 한 달치 월급을 내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뭐 100만 원 받으면 1년에 1,200을 받는 건데, 그거 외로 내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100만 원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회사는 이제 넣어주면 자기 책임 끝나요. 넣어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알아서 관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저는 무조건 DC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DB하고 DC의 차이점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난 DB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까? DC로 그냥 전환하는 게 좋을까? 같은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게 딱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임금 상승률하고 내 투자 수익률, 요것만 알면 돼요. 네.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5%씩 월급이 올라요. 근데 투자 수익률이 5%가 안 되면 DB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5%가 넘는다. 그러면 DC가 유리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미래의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임금 상승률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월급이 어느 정도 오른다더라. 예,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을 지금 하셔가지고. 보통 호봉 상승분에다가 물가 상승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있어요. 우리나라 지난 20년 평균으로 한 4%대 정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투자 수익률 모르시잖아요. 이제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면 몰라요. 그래서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뭐 연금저축, IRP, ISA 같은 계좌에서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 정도 금액을 하셔가지고 1년, 2년, 3년 이상을 좀 운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투자의 스타일은 뭐고 내 투자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이걸 아시던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시던지. 네,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자산 배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산 배분을 적당히
만 해도 한 5에서 7% 나오던데 내 회사 연봉 상승률보다는 더 좋던데 판단이 되면 의사결정 할 수 있죠. 아, DC로 옮겨야겠다. 처음에 갑자기 하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근속연수가 높으신 분들은 DB에 금액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투자 근육이라고 표현해요. 네, 투자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러닝이 유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뛸 수는 없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갑자기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5억, 10억 떨어진다고 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 떨려서 못 해요. 그래서 소액일 때부터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DB/DC는 얘기해 주셨는데 IRP도 좀 궁금하거든요. IRP는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고 개인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 계좌에 내가 저축을 하면 돈을 넣으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줘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해주고 과세이연, 저효과세 이런 혜택들을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DB/DC가 있고 IRP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눠요. DB/DC는 기업형, 요거는 개인형 이렇게 나누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리고 IRP는 퇴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연금저축이랑 묶어서 개인연금으로 보는 게 더 잘 맞아요.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도 동일하고 여러 가지 세제나 기준이 그쪽에 더 잘 맞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있긴 하지만 개인연금으로 보고 관리하고 운용하시는 게 더 편하고 DB/DC는 묶어서 기업형 퇴직연금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카테고리를 추가하자면 개인이 좀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DC랑 IRP 또 맞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건 좀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국 직장인의 이제 평균 연봉 상승률이 한 4%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내 평균 상승률도 한 3, 4% 정도 되고, 그런데 투자를 기존에 해본 적은 없어서 내 투자 수익률은 잘 모른다. 이런 직장인일 때는 뭘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DB/DC 중에. 일단은 DB에 그냥 놔두시고 그냥 두라 일단. 네, 일단 놔두시고 IRP나 연금저축, ISA부터 시작하세요. 왜 그런 건가요? 거기에서는 소액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SA 계좌 개설해서 100만 원을 넣으세요. 100만 원을 넣어서 ETF로 자산 배분을 하세요. 안정적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레버리지 ETF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너무 고위험 네, 투자죠. 너무 고위험이에요. 그 도박형 주식이라고 있거든요. 투자를 너무 도박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투자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투자를 굉장히 도박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가 되고 조금만 넘어가면 도박이 되거든요. 도박은 이제 건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제한을 하고 있고, 근데 투자를 그 약간 경계선에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도박형 주식이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거는 좀 하지 마시고, 특히 초보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지수형 상품들, 네, 뭐 코스피 200, S&P 500 뭐 이런 지수형 상품들을 가지고 적절히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켜보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투자 근육을 기르는. 네, 투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1년은 좀 짧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상승장을 만나면 이야, 이렇게 투자가 쉬운 거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운이 내 실력으로 착각을 하는 상황이 맞아요. 생길 수 있겠네요. 자기의 운을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즘은 또 되게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 시작하신 분들은 와, 이거 투자는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양쪽 다 오해거든요. 투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중립을 지키고 중도를 이제 선택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그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이 도박형 주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레버리지 이런 거 너무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분산해서 시작을 해보고 2, 3년은 지켜보셔야 돼요. 상승장도 한번 보고 하락장도 한번 겪어보고 횡보장도 좀 보고, 그래서 내가 한 자산 배분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변동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심리적으로 견딜만 하다 안 하다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의 근육도 좀 필요해요. 심리가 단단해야 몇 천만 원, 몇 억이라는 퇴직금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자기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75% 중에 대부분이 모르세요. 저랑 얘기하다 보면 퇴직연금 어떤 유형이세요? 네?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더 모르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포털에 가셔가지고 통합연금 포털 이런 걸 검색하시면 돼요. 통합연금 포털을 검색하시면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부터 내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연금은 다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에 조회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 내 급여 관리하는 곳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문의를 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내 적립금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돈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이제 조회하셔가지고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대표님이 너무 쉽게 용어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용어도 어렵고 자기가 뭐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청자들 좀 많아서 직장인 이걸 직접 관리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을 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계좌를 한 번도 안 열어보는 거. 네, 내가 어디에 가입됐는지 몰라요. 네, 그게 첫 번째 실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직할 때 IRP로 퇴직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통 꺼내 써버려요. 80, 90%가 그냥 꺼내 써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속한 분들은 보통 20년, 25년, 뭐 30년까지 다니신 분들은 은퇴할 때 은퇴자금 준비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한 번도 안 꺼냈으니까 그게 그대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뭐 2억이든 5억이든 그 돈을 가지고 그 넥스트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직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걸 꼭 찾아서 꺼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이제 상담하다 보면 항상 사정이 있어요. 늘 인생에 목돈이 필요한 순간은 항상 찾아오죠. 항상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꺼냈어요. 그리고 그 왜 썼냐고 하면 그때 사정을 또 막 설명을 해요. 네. 뭐 항상 사정은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정 다 보다가 다 봐주다가 은퇴해서 이제 빈곤한 노후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원리금 보장형에 넣어두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항상 물가 상승률 대비로 봐야 되고 기회 비용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잃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리금 보장형만 하는 것도 안 좋은데 너무 몰빵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그 수익형. 네, 너무 위험한 상품에 한두 가지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너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위험하게 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이게 또 위험한 이유가 도파민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중독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박처럼. 끊을 수가 없구나. 네, 끊을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좀 손 안 대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그러니까 요 중간쯤 안정적이고 적정한 투자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 배분. 한국 주식이 좋냐 미국 주식이 좋냐 아무도 모르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을 다 좋아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한국 주식을 좋아했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주식이 이제 넘버 원이었는데 요즘 분위기 또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퇴직금 DC 계좌에 있는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그런 식으로 투자돼 있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 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겁을 먹고 손실 구간에서 다 파는 거. 요즘에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물론 자기의 투자가 충분히 공부돼 있고 자기 투자 철학이랑 잘 맞아라고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하락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시장에는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하락장이 왔구나 하면 돼요. 당연히 상승장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락을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나는 뭐 자산을 배분을 해서 달러나 금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또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다 현금화 시켰다가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면 그때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시장 분위기를 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정말 비추천합니다. 전문가들도 잘 못해요. 그걸 아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사팔사팔 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해서 그냥 쭉 놔두시면 돼요. 주가 빠지면 어떡하냐? 달러가 오르거나 혹은 금이나 어떤 다른 자산이 오르면 그거 가지고 리밸런싱 하면서 더 사면 되거든요. 배분을 말씀대로 해놨으면 리밸런싱을 할 여지가 있다. 근데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이미 물렸는데 어떡하냐? 그거는 이제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전략을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자신이 없어.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실제로 한 몇 주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께서 한국 주식에만 다 갖고 있었어요. 퇴직연금. 그 70%를 다 한국 주식에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도 막 출렁출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셔가지고 그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몰빵을 하셨네. 네, 몰빵을 해서 많이 벌었죠. 작년과 올 상반기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실제로 억 단위 이상으로 났는데 문제는 지금 그 수익은 이제 당연한 거고 지금 흔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실 거냐 장기 투자 하실 거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 그럼 그분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팔면 돼요. 다? 네. 그럼 다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산 배분해야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700만 원 됐어. 30% 손실 난 거죠. 뭐 그 정도 일은 너무 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금이 700 있어요. 그 주식을 사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다 안 산다고 해요. 맞죠? 네, 그러시겠죠?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니까 다 안 산다고 해요, 그 주식. 그러면 그냥 파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 얘기가 팔면 손실이 실현되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손실은 이미 났어요. 손실이 이미 난 거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미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팔면 실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잖아요. 10주를 시장가로 다 판 다음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뭐 매매 수수료 약간 더 나가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증권사 앱에 보면 오른쪽에 파란색 있죠. 그게 없어져요. 다 팔았다가 다시 샀잖아요. 그 0이 돼요.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락장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겁먹고 다 팔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잘못된 의사결정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치된 퇴직금을 좀 알아서 굴려주겠다고 만든 제도가 이제 디폴트 옵션, 그러니까 사전지정 운용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도 되게 생소할 수 있거든요. 어떤 제도고 직장인들이 실제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디폴트 옵션은 이제 가입자가 따로 지시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너무 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연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호주,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왜 퇴직연금 관리가 잘 돼 있나를 보니까 디폴트 옵션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투자해버려요. 그 대신 자산 배분해서 글로벌 주식, 뭐 채권, 금, 뭐 달러 이런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투자를 해버려요. 그래서 디폴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특별히 내가 원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직접 할래. 나 거기서 돈 빼줘. 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그렇게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런 이제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뭐 7에서 9%가 나와요.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2%대.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때 좀 잘못 도입했어요. 어떤 점이 잘못됐나요? 원리금 보장형을 없애야 되는데 원리금 보장형을 허용해 줬어요. 사실 똑같은 거네요. 똑같아. 지금 디폴트 옵션에서 이제 원리금 보장형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85%가 원리금 보장형이에요. 또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니까.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제도가 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이 가능한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디폴트 옵션은 디폴트 옵션이 아니에요. 이름도 사실은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근로자가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금융회사는 이제 욕 먹기 싫잖아요. 자기가 뭐 손실 나면 이제 컴플레인 올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근로자 너가 선택했으니까 너 책임이야 라고 이제 하게끔 제도를 이렇게 만든 건데 되게 기형적인 상태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거 개편해야 돼요. 분명히 개편을 해서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도의 변경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근로자 스스로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이제 실물 이전이라는 것도 가능해졌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전을 좀 고려를 해볼 만하고 그리고 어떤 점을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물 이전은 이제 퇴직연금 이제 금융회사를 옮기기 좋게 정부에서 이제 해준 거고, 근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물론 단점은 많이 있어요. 일단 이 제도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실물, 그게 ETF든 펀드든 뭐 예금이든 내가 어떤 A라는 금융회사의 이 상품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실물을 그대로 들고 이전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한데 단점은 DC는 DC로, IRP는 IRP로 요거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금융회사에서 파는 상품이 여기서도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ETF를 투자하는데 증권사를 옮기겠다. 이건 언제든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모든 ETF를 다 파니까. 근데 펀드는 좀 달라요. 네, A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를 B 증권사는 안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더 제한이 많아요.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이 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고, 실물을 안 팔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매매 수수료나 이런 걸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실물을 팔고 옮기고 다시 사는 그 기간 동안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점이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실물 이전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실전 운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퇴직연금이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절세 효과도 크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세액공제 한도에 이제 900만 원을 채웠다고 했을 때 평균적인 직장인이 이제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연말정산을 무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 급여의 기준으로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거보다 작으면 공제율이 16.5%, 그거보다 크면 13.2%가 적용이 되는데,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IRP나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급여가 높은 경우에는 118만 8천 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거 확정으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매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매년 150만 원 정도의 돈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특히 2030 분들이 이제 저축할 여력이 좀 없잖아요. 그리고 뭐 휴대폰도 뭐 좀 바꾸고 싶고 여행도 가야 되고 백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900만 원 깔끔하게 저축을 하고 150만 원 받아서 그걸로 살아. 네. 휴대폰 그걸로 바꿔라. 네, 소비 먼저 하지 말고 저축을 먼저 하고 연말정산 나오는 거 가지고 그걸로 뭐 가방을 바꾸던지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150만 원 정도면. 근데 이거를 이제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4050 분들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4050 분들 중에 은퇴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 받으면 재투자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꼭 챙겨서 받으셔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과세이연 저율과세인데, 과세이연, 네, 세금을 부과하는 걸 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리하죠. 세금 낼 돈을 계속 굴릴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저율과세는 지금 만약에 ETF 투자를 해서 뭐 S&P 500 ETF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의 15.4%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요. 배당 소득세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굴리게 되면 이 세금을 안 내요, 일단.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내는데 그때는 5.5에서 3.3%만 내요. 굉장히 적어지죠. 네, 세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다 챙겨서 가져가셔야 돼요. 예. 꼼꼼히 잘 봐야 되겠네요.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좀 뭐
공부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아, 그래요? 정말이죠? 적어 놓으셔도 되고 적어 놓으면 A4 용지 반도 안 차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낯설고 이제 어색해서 그런데 한번 적어 놓고 이제 뭐 제 책에도 이제 다 적혀 있는데 제 책도 그런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참고서처럼 궁금할 때 이게 찾아보면 되니까 그걸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장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셔야 돼요. 가입을 하고 돈을 넣고 연말정산 받아보면 알아요. 아, 이런 거였구나. 체감을 해야 되는 네, 거네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이제 연령대별로 좀 나눠보면 은퇴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은 20, 30, 40 직장인들이 좀 자산 공격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상품 위주로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그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많지 않잖아요. 연봉도 적고. 네. 근데 가장 큰 무기가 시간입니다. 시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투자 기간이 긴 사람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투자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젊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이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네, 그 종잣돈이 많은 것보다 시간이 많이 나온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충분히 가셔야 돼요. 주식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인 우상향, 장기적인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라를 나눠야 돼요. 한국이 좋다고 다 한국에 투자하고 미국이 좋다고 다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투자 문화가 있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특히 초보자는 하시면 안 되고. 한국의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이제 하신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산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불과 1년 반 전 2025년 초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미장해야지, 미국에 투자해야지, 누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막 뒤집어져요. 막 뒤집어지는데 이게 파도 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 수영을 잘 못하는 초보가 튜브 없이 들어가면 너무 위험한 것처럼 투자 똑같기 때문에 좀 분산을 하셔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작년에 똑같고 올 초에도 똑같았어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죠. 이게 그 상향가를 가고 있을 때는 꺾일 거라고 네.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생각 안 해요. 네. 책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해도 절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방향성 투자라고 해요. 올라가는 방향이다, 난. 이거 무조건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다가 이렇게 꺾이면 너무 힘든거든요. 또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락하는 방향에 베팅하는. 주가가 빠지면 돈을 버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건 더 어려워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요즘처럼 주가가 빠질 때는 인버스를 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버스를 해서 돈 번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한두 번 벌 수 있죠, 당연히. 도박처럼 단타로 벌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정 국가에만 투자하게 되면 10년 동안 언금 회복 안 되는 일도 자주 있어요.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또 그런 일들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상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향하는 사이에 지뢰에도 빠졌다가 늪이 또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버텨야 되냐가 이제 핵심인데, 보통은 인내심을 가져라, 뭐 장기 투자해라, 묻어둬라, 잊어버려 이런 얘기 하는데 불가능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이에요. 엄청 많이 먹진 못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돈들을 계속 만들어줘요. 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식만 하는 사람이라면 현금을 30%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싸네? 지금 9,000포인트에서 지금 6,000포인트 아래로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너무 싼 거, 30%나 싼 거잖아요. 현금을 일부 빼서 싸게 사고, 더 빠지면 현금 일부 빼서 더 싸게 사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비중이 너무 커지니까 일부 빼서 현금으로 바꾸고, 이런 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몰빵. 넣고 싶어서 이것도 실제로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나라 주식이 분산하고 국채, 금, 달러 요렇게 좀 분산하는 걸 많이 말씀드려요. 네, 요렇게 해놓으면 주식이 빠지면 얘도 빠져요. 근데 주식이 10% 빠져도 얘는 10%, 뭐 15% 이렇게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주식이 빠졌을 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 해놓으면 누군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달러가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도 돼요. 안 올라가면 얘는 30% 빠졌는데 주식은 얘는 그대로야. 그러면 얘가 더 싸잖아요. 그 얘를 일부 팔아서 싸게 사는 거죠. 이런 식의 계속 리밸런싱을 하면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해요. 이거를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험난한 시장에서 굉장히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반. 절반은 네, 주식에. 네, 절반 주식하고, 주식이 빠질지도 모르니까 요즘 같은 시기죠.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국채 30%, 그다음에 금 20% 정도 분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달러가 안 나왔잖아요. 달러는 주식이나 금이나 국채를 환노출 ETF를 하게 되면 달러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절반 정도?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원화 대비 달러가 가져가고, 여기에 뭐 현금을 가져가셔도 돼요.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현금을 뭐 20% 혹은 40% 하셔가지고 이 비중을 줄이는 거죠. 포트폴리오 그대로 두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런 시장이 와도 이제 버틸 수 있고, 실제로 저도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가가 진짜 반토막 나는 그런 것도 겪어보고, 뭐 많은 이제 시장을 겪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산 배분만 한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시장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제로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현실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시장 그렇다. 원래. 그래서 이게 언제 반등하냐 아무도 모른다. 언제 꺾이냐 아무도 모른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예측이 어렵다. 전망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가게 되면 자산 배분을 하면 훨씬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죠. 그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배분을 해야 된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감도 하고 이번에 학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습을 했는데 물려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내가 투자한 원금만 회복되면 나 자산 배분 할래 라고 말하지만 절대 못 해요. 왜냐하면 회복이 됐다는 건 시장이 30% 50%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더 태우고 싶어요. 그렇죠. 또 그 까먹죠. 과거를. 네, 까먹어요. 네, 그걸 이제 최근성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성 편향. 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심리 기제를. 그래서 이 최근성 편향 때문에 투자를 계속 실패하게 돼요.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지금처럼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빠지면 싸구나, 오르면 비싸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투자가 좀 쉬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산을 분산해 놓으면 그런 심리 상태가 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식만 갖고 있으면 주식이 오르려고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식도 갖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달러도 갖고 있으니까 주식이 빠지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언젠진 모르고 얼마나 빠질진 몰라. 하지만 빠지더라고. 빠질 때 난 싸게 사면 돼. 뭘로? 내가 분산해 놓은 다른 자산들, 50%의 자산을 주식이 아닌 걸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이 많이 올라.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주식 비중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럼 팔고 다른 애들을 사는 거예요. 주식이 또 좋을 때는 얘네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서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 놓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미련은 안 가져요. 물론 오르면 좋죠. 근데 그거는 나의 그냥 바람일 뿐이고 시장은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가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 이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퇴 시점이 가까워 올수록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 이 두 가지의 비중을 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은퇴하시는 분 혹은 은퇴를 앞둔 분들이 전부 안전 자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지금 90 넘게 살거든요. 60에 은퇴해도 30년 넘게 남았어요. 그럼 이 시간 동안 시간이 길게 남았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가 리스크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장수 위험이 있거든요. 은퇴에서는 장수 위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한테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기는 한 80, 한두 살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누가 정해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춰서 이제 재무 설계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드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몇 살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저는 이제 통계청에 나오는 기대 수명이 데이터가 있어요. 기대 수명 플러스 10 해요. 왜 플러스 10씩이나 하세요? 기대 수명이 84세면 그 평균 값이거든요. 근데 평균이라는 건 절반은 그보다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명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장수 위험에 노출돼요. 그래서 기대 수명 플러스 10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90 몇 살까지 다 나오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은 더 많이 나와요. 100살 넘게 나와요. 그 장수 나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장수 나이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보다 내가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돼요. 네, 상당히 이제 난감한 일이 되는 거고 자식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수 위험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재산이 100억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자만 받고 살아도 되니까. 근데 대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 뭐 은퇴 자금 뭐 3억, 5억, 10억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은퇴 자금을 잘 관리해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가 좋으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저는 여전히 50%를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머지 안전자산이 나머지 50%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가시기를 전 권하고 뭐 한 80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이제 훨씬 줄이셔도 돼요. 예. 현금 비중을 쭉 늘리셔가지고 더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은퇴 시점에 전부 다 안전자산 원리금 보장용으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이 어떤 순서로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돈을 모아갈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은퇴를 했을 때는 모인 돈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요즘 시장처럼 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났는데 생활비를 꺼냈으면 굴러갈 돈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은퇴 초기에 안 좋은 수익률이 모여 있으면 은퇴 자금의 고갈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3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에 수익률 순서 위험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안 좋은 수익률이 몰려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깊은 안 좋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배분 권해드리죠.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손실이 1년 이상 연속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연히 손실은 발생하지만 두 번째로 손실의 깊이가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10% 정도 대에서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순서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예금으로만 관리하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목돈이 필요하거나 이제 생활비로 쓰려고 퇴직금을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시금 수령 그리고 연금 수령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IRP로 보통 퇴직금을 받게 되거든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이걸 바로 꺼낼 수가 있고 아니면 IRP에서 계속 굴리면서 연금으로 찾았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퇴직 소득세가 있어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데 바로 찾으면 그 세금을 다 내게 돼요. 그리고 연금으로 나눠서 찾게 되면 퇴직 소득세 자체를 할인해줘요. 깎아줘요. 연금을 받는 게 더 나은 건 훨씬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25년 근속을 하고 퇴직금이 2억 원일 경우에 퇴직 소득세가 558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찾게 되면 세금을 558만 원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 나눠 받게 되면 11년째부터는 40%를 깎아주고 21년째부터는 50%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세금이 200만 원 이상이 절감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이연 저율과세예요. IRP에서 계속 굴리게 되면 과세이연 저율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일단 꺼내잖아요. 일반 계좌로. 거기에서 굴리게 되면 이 혜택이 없어요. 이게 훨씬 커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좀 꺼내 쓰지 말고 노후를 위해 놔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정이 항상 생기거든요. 항상 돈이 필요한 사정. 네, 돈이 필요한 사정이 항상 생기는데 그게 평생 생겨요.
지금은 뭐 월급이 작으니까 뭐 이런 저런 사정이 있는데 50대 뭐 팀장님, 부장님들도 똑같아요. 다 사정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 하세요. 근데 그 사정을 다 따지다 보면 노후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는 쓰지 말고 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돈 셈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네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퇴직연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일단 그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일단 열어봐라. 네, 열어보셔야 돼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열어봐라. 돈이 얼마가 있는지, 네,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가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열어봐야 돼요. 네, 꼭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매일 들여다볼 이유는 없거든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제 확인을 하고 돈이 이렇게 잘 쌓여있구나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 열어보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보면 또 관심이 생기고 아, 내 돈 수익률이 이것밖에 안 됐어? 또 다른 투자 방법 찾아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김성일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